네, 오늘 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떤 키워드를 오늘 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ISS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얘기와 더불어서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될지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가장 아래쪽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안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발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이벤트는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로봇, 인공지능 이쪽을 바라봐야 될지 점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환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슈를 있다라고 생각하고 연결고리를 지어서 전략 고민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저희 정리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다루고 있는데 항상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접근은 두 가지 시각을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AI 관련되어 있는 로봇, 인공지능 이 부분은 테마나 모멘텀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산업용 로봇에 실적 기반되어 있는 로봇 접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AI 관련되어 있는 테마성 접근과 산업형 로봇의 실적 기반 접근은 상당히 접근 루트가 다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왔던 두산의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산업형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AI형 로봇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이 산업형 로봇은 결국 이제 실적 기반에서 실제적으로 펀더멘탈의 투자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 쪽에서 AI형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로봇 개발에 한창 공을 좀 들이고 있는데 반면에 LG전자와 현대차에서도 일부 산업형 로봇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부 이제 혼동될 수 있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좀 부각되었던 두산 관련된 로보틱스는 산업형 로봇으로 철저하게 실적, 펀더멘탈 기반 쪽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산업력 로봇이라고 대표님 하셨는데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키워드랑 연결고리 지어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대장주 역할하는 종목들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보면은 포스코 DX가 강하게 거래 실으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쪽에 관한 시선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관련 종목들도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 이제 산업형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뭐 스마트 팩토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실적과 펀더멘탈 따라서 수급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AI 로봇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뭐 지금 당장 어차피 알고 계신 것처럼 테마에 좀 가깝고 실적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하는 기간이 아직까지 우리가 계산해보면 1, 2년 뒤쪽으로 지금 본다면 상당히 지금 현재 실적 기반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뭐 생활형 로봇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섹터들이 나오는데 역시 이제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실적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철저히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특히 부품 소재 쪽에서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AI 쪽에 가깝다고 보시고 LG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산업형 로봇은 LG전자 부품 소재 쪽은 산업형에 가깝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인공지능에 대해서 최근 뉴스도 좀 나오고 있고 관심이 높으신 듯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위원님께도 하나 더 포인트 언급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뭐 주도주 성격을 가진 지수 연동 종목이 크게 움직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로봇 인공지능 쪽도 움직인다라는 맥락으로 봐야 될지 단기적으로 어떤 쪽을 조명하면서 이쪽을 지금은 전략 잡아봐야 되는 걸까요? 로봇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환 대표님께서 아주 잘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본 바탕으로 해서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로봇 하면 이제 딱 그 투자자분들이 인식하기 쉽죠. 로봇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제 옆에 하나의 그 사람과 똑같은 로봇이 앉아 있는 게 연상이 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인간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하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지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용 로봇과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다르다. 이렇게 또 이제 점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로봇과 관련된 것은 그 두 가지가 이제 혼용되면서 우리가 1분기 때 이미 큰 대시세를 한번 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점 대비해서 약 한
40% 정도 빠졌죠. 절반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주도주 역할을 못하고 그 사이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간 상황이죠. 2차 전지 주춤하니까 이제 로봇이 다양한 또 이슈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그런 형국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개념이죠. 저는 스마트 팩토리가 됐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일단 좀 앞으로 이 방향이 나아가는 건 맞습니다. 이 방향이 나가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들은 있죠.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 시대가 열릴까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주가는 좋았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미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 로봇이 없나요? 이미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같은 경우 다 로봇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새롭게 침투할 수 있는 산업 영역은 어딜까요? 저는 로봇이라는 게 일단은 기대감이 있지만 또 한계는 뭐냐면 한 번 들어가면 몇 년 동안 더 이상 투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이 뭐냐면 최근에 의료기기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가 소모품이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여성분들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마스크팩 붙이는 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하고 일단 내가 뭐 어떤 그 피부 미용과 관련해서 레이저 기기를 하나 사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투자 관점이 좋을까요? 레이저 기기보다 매일 버리는 마스크팩이 투자 관점이 좋다는 거죠. 로봇이 바로 그런 겁니다. 로봇은 한번 침투가 돼버리면 더 이상의 침투가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스마트 팩토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을 단기간에 시세를 내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이 오는 거죠. 야, 로봇 지금 미래의 먹거리인데 왜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라는 거죠.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 투자하실 때는 오히려 변동성이 클 때는 조금 이제 뒤로 물러서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소액으로 길게 그냥 묻어두시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로봇과 관련해서 어떤 트리거에 마련해서 이거를 이제 사고 팔고 하게 된다면 로봇 자체가 굉장히 무겁죠. 주가 자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게감을 느끼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쪽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쪽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네네. 좀 말씀드리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된다면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지금 이익이 나고 있는 상장 기업 아니겠습니까? 상장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관과 이들이 이제 조금씩 했던 것들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확 몰려버리면 그들은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수급 논리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일정들 6월 중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남은 시일 나오면 한 번 더 로봇과 함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앞서 나온 내 이야기들도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입니다. 저희 4위에서는 리튬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광물 전반으로 했을 때 오늘은 좀 흑연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헤드라인 달려있는 리튬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께 좀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튬주들이 오랜만에 튑니다. 성격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점검 받고 싶어요. 반등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목표치는 직전 고점까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전고책 쪽을 이제 흔들리는데 이쪽 다시 갈까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알려주세요. 리튬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리튬이라는 것이 일단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이다 보니까 리튬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갖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측면을 보면 리튬은 전 세계 매장량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리튬에 대한 어떤 확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한 차례 시세를 낸 다음에 다시 이제 시세를 낸다라면 성격적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까지 가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그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떤 적정 가치, 항상 모든 게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흥분을 할 때는 좀 오버해서 흥분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 다음에 흥분할 때는 그때보다는 좀 차분해지죠. 더군다나 아직까지 실적이 리튬 관련해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전고체와 관련해서는 전고체가 이제 빨라야 2027년에 이제 일본이 먼저 상용하겠다라고 화두를 던짐으로써 30년보다 3년이 빨라지네? 그러면서 이제 전고체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이슈를 만들어가지만 그 연속성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길지 않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2차전지가 올라가면서 2차전지 셀, 소재, 양극재 이런 큰 것들이 올라가다가 이제 전부 다 훑었죠. 전부 다 훑었고 전고체까지 이제 기대감이 됐었던 부분들이고, 아직 나오지 않은 전고체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조금 냉정해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에코프로 같은 대장주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 왔을 때 한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여지죠. 그렇지만 직전 고점을 염두에 두시는 건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흑연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건전지 한번 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전지 보면 가운데 이제 그 중심선 나온 게 그게 흑연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전류를 연달하는 건데 이거 90%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대체하기 위한 어떤 또 하나의 트리거들 여러 가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이런 산업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들이 흘러간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물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대표님께도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튬과 흑연이 오르는 성격 오늘 비슷할까도 궁금하고요. 사실 흑연한다면 지금 그래핀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도 성격이 궁금해요. 리튬 생각하시면서 여기 정말 폭발적인 시세 나올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2차 전지 주도주 성격이 쉬어갑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결국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돼 있는 특히 강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양파입니다. 까도 이제 새롭게 또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탄산 리튬에서 이게 출발을 했다가 수산화 리튬으로 갔다가 이제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에서 이렇게 이제 양극재를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모멘텀이 좀 줄어들 때 이제 흑연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이제 우리도 다뤘지만 지난번에 인조 흑연 관련해서 LG화학이 호주에 협의를 해서 미국에 진출한다는 뭐 이런 뉴스까지 해서 정말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강물은 까도 양파인데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한 바퀴 좀 돌았다라는 이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 보면 탄산 리튬이 정말 하늘을 모르고 5배 이상 가격이 그 폭등했다가 급락을 맞았고 최근에 이제 이 급락 이후에 중국의 탄산 리튬 시세를 보면 약 71% 정도 낙폭 대비로 회복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한 바퀴 돌아서 새롭게 시작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접했던 그 테마나 이슈에 대해서 리튬은 사실 이제 개발하는 광산이나 강물이 이제 정말 그 자고 일어나면 세계 최대 강산이 바뀔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옥석 가격을 좀 해야 되고 단순하게 개발 가능성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이것이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생산이 임박해 있는 쪽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산 리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 생산 시설이나 생산 기술 자회사에서 실제 공정을 가지고 있는 데는 뭐 에코프로도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구분 지을 시기가 좀 왔다라고 좀 봐야 되고, 테마성이 좀 짙어질 때마다 모멘텀이 조금 어쩔 때는 탄산리튬, 어쩔 때는 수산리튬, 요 모멘텀이 좀 옮겨 다니는데, 이거를 이제 쫓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뒷북만 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하나의 강물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업을 오히려 매수해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해가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터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관심은 그럼 괜찮은 선택지가 될까요? 사실 이제 포스코 그룹은 누가 봐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강물 등을 상당히 많이 봤죠. 왜냐하면 우리가 포스코와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현대제철 철강 섹터만 놓고 본다면 사실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꺾이면서 철강주들이 상당히 조정을 받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코는 이 덕분에 좀 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분명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이거를 그 포스코 자회사별로 분명하게 득실을 좀 따지면서 들어갈 시기가 이제 좀 도래했다라고 봐야 되고 특히 이 광산 개발이나 혹은 추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생산이 가능하다 시기에 이런 그 접근은 이제 앞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한다면 실제 정제시설, 생산시설, 생산 기반 공장, 최소한 공장이 지금 있냐 혹은 공장이 건설에 임박해 있냐 정도는 구분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2차 전지 저희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궁금하신 한 종목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노이즈성 이슈에 대한 조언을 좀 깊이 있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LG화학 측에서 오늘 개장 전에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한 언론사 쪽에서는 뭐 단독 보도로 뭐 EB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노이즈 속에서 많이 좀 내려왔잖아요. 그 정도로 메울 수 있을지 오히려 그럼 기회인지 이 관점에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전략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체적인 펀더멘탈 기반보다는 사실 최근에 그 며칠 동안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주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LG화학이 보유 주분 중에서 약 2조 원가량을 해외로 블록딜로 넘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을 맞았고 오늘 또 이제 나온 뉴스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EV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EV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환사채와는 좀 다른데요. 이 교환사채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면 자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장점은 전환사채처럼 추가로 주식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발행 이후에 전환되었을 경우에 추가로 이제 그 시장에 나올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캐파 자체가 커지진 않기 때문에 전환사채보다는 상당히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제 이 EV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주가의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전에 나왔던 블록딜에서 우리가 자금 조달 방식이 일부 조금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시에 나왔듯이 어느 쪽도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으로 전체적인 주가 등락을 추세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 특히 LG화학이 만약에 이번에 블록딜을 안 하더라도 보유 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 노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더할 말씀 있으실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분을 직접 블록딜에 넘기는 게 가장 좋고요. EB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이게 결국 이 EB를 발행하던 직접 물량을 넘기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약 2조 가까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거를 정리하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 대상이기보다는 외국인들 대상일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2조 가량의 물건을 외국인들에 넘기면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팔리는 만무하죠. 왜냐하면 받아가는 입장에서 돈 주고 주식 사와가서 그걸 팔리는 만무하고 그다음에 미래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결국 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좀 싸게 사오긴 하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EB는 어떻게 되냐면 EB는 지금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LG엔솔을 근거로 해서 요걸 나중에 그러니까 EB라는 건 채권으로 발행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되 나중에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LG엔솔 주식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죠?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내가 LG엔솔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EB를 오히려 사는 게 낫죠. 그러면 기존의 LG화학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가 변동성만 있지만 EB를 받아오면 EB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 플러스 주가 변동성을 같이 노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존의 주식을 팔고 EB를 사오는 게 그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죠. 그동안 우리가 몇몇 기업들이 올 들어서 EB를 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됐죠? 물량을 확 쏟아내고 그다음에 EB를 편취했죠.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EB를 결정나면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물을 교체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수급 논리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하지만 EB로 발행되느냐 블록딜을 넘기느냐에 따라서 단기 수급이 꼬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지가 나오게 되면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리뷰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전지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계속해서 3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높였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에서 업사이드 35%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외국인이 크게 반응하면서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영향력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지수 연동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합니다. 보는 시선이. 자,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께 시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원래 외국인계 쪽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올 때 강한 반응이 나왔던 쪽도 꽤 있어서 기대를 하셨을 텐데 오늘은 좀 잠잠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느낌이 조금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라는 거 이름도 좀 그렇고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이걸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왕설래했죠.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를 5만 원대서부터 지금 7만 원대까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끌어올린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메모리의 재고 사이클의 바닥이냐? 아니면 환율 효과냐, 아니면 HBM 때문이냐, 뭔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죠. 어쨌든 기관들 팔고 개인들 파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끌어올렸죠. 그러고 나서 왜 외국인들이 지금 사라고 그러죠? 제가 끼는 색안경은 그겁니다. 자기들이 6만 원대 초반대 이것을 사라라고 얘기해놓고 꾸준히 매수를 해왔으면 이거에 강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다들 7만 원이면 이제 목전에 와 있다, 이제 목에 찬다. 더군다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목에 찼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100%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골드만삭스가 그 목표 주가를 올렸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죠.
공교롭게도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땡겨놓은 상황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이것을 사고 싶은 생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논리대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올라가야죠. 삼성전자 10만 원 가야 되고요. SK하이닉스 20만 원 가야죠. 그거는 뭐 당연한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하필이면 이럴 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주가 반응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기관과 개인들이 안 살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다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위원님 반도체 어떤 걸 봐야 되는 걸까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와야지 바로미터가 될까요? 아니면 지수에 대한 무언가 안정된 모멘텀이 있어야 될까요? 금리 관련일까요? 일단 지수와 관련된 것은 이제 환율과 지수가 이제 조금 이제 부담스럽죠. 환율이 이제 1280원대 밑으로 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외국인들도 여기서 공격적으로 사기는 어렵죠. 자, 1330원에서 1280원까지 되면 외국인들은 여기서 한 3, 4% 정도 수익이 난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약 환율이 1330원 뒤로 훑해버리면 외국인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벌어놓은 걸 까먹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목이 차있고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현재 2600선에 대한 어떤 조금 주춤한 것들이 있죠. 물론 이제 외국계에서는 2900까지 지금 이제 열어놨습니다. 근데 2900, 2800 열어놔도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구간에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목전에 다룰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조금 변동성들이 나오죠. 지금 일부에서는 엔비디아 이제 고평가 얘기도 좀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긍정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나쁜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챗GPT 같은 경우 하려면 막대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HBM 반도체가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의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 고민의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약한 건 아니죠. 그러면 조금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이제 다들 고민거리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또 파월이 또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6월, 7월까지는 조금 지켜보시고 나면 2차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반도체가 더 힘있게 못 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2600선 아래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반도체에 대해서 이전에 긍정적인 포인트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올 여름 안에 주가에 더 녹아들 수 있다라는 관점 유지해도 될까요? 일단 이제 AI 반도체에 관련돼서 불었던 그 모멘텀이 이제 6월 말 이제 다음 주면 다다음 주면 이제 7월달 접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이제 슬슬 나올 시기가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AI 반도체로 밀어붙였던 부분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조금씩 이제 스며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결국은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간의 이제 차별화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쉽게 본다면 미국의 지금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일부 좀 조정을 받았고 특히 이제 AMD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컸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경우는 고점의 차익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는 거고 반면에 AMD나 이런 종목들은 고점 대비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차익 매물이 크게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과는 이제 편차가 좀 나올 것 같고 우리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본다면 조금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렇게 매물이 고점에서 많이 쏟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조금 쉬어가고 조정을 일부 이제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지나면 성장 동력을 좀 받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받고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종목은 쉬었다가 초과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AI 반도체로 분류되어서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은 여기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탑2를 비롯해서 소부장 쪽도 많이 반도체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대표님. 내 종목에 AI 관련돼서 링크가 분명하지 않다라면 지금 어느 정도 끊어내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조언이실까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냐 부분. 우리가 지금 보면 핀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 그 백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그리고 차후에 쓰이는 반도체들이 아직까지는 매출의 전체 3%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실적의 충격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종목군에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제 우리 시장 내부로 본다면 지금은 그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에이백이나 HBK 특히 SK 하이닉스 위주의 공급이 거의 절대적이지만 이게 지금 이제 차후로 넘어가면 AMD나 특히 엔비디아 내에서도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포션이 늘어난다라는 예측은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어느 정도 계속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되 과연 이제 하이닉스 계열 쪽이 최고라 더 좋을지 아니면 삼성전자 계열이 좋을지를 좀 판별을 하시고 특히 부품 소재 같은 경우는 실제 매출의 변화가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여부를 꼭 따져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꼭 체크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저희 1, 2위 이제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정책 키워드 안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낯선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상당한 자금이 투입된다고 하고요. 관련주 반응은요?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위원님, 어제 그전부터죠. 라면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요.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책 테마 이상으로 무언가 만져질 수 있는 이야기일지 아니면 지나가는 바람일지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임팩트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주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그 결론만 갖고 평가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봐야 되겠죠. 자, 디지털 트윈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영화에서라고 볼까요? 어떻게 보면 가상 시뮬레이션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 작년에 많이 거론됐던 재작년에 많이 거론됐던 메타버스와 관련된 연관된 이러한 그 부분들이 충분히 된다라는 것들이죠. 정부가 이제 디지털 이제 국토를 온라인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좀 이체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가상의 이제 공간을 통해서 뭐든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디지털 트윈이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뭐 무엇을 뭐 건물을 짓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뭐 토지를 매매한다라든지 국토를 개발하는데 굳이 내가 거기를 가보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정부가 이제 관리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면 메타버스 단순하게 이제 오락 뭐 이런 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항공기 조종이라든지 자동차 운전면허 볼 때도 이제 앞으로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직접 우리가 면허 시험장이라는 넓은 땅이 필요 없고 이런 걸로 또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정부가 이 원천 기술을 갖게 된다라면 앞으로 사용처는 무궁무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편다라면 정말 엄청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업들이 한동안 이제 주가를 받다가 그 주가 이제 퍼포먼스가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죠. 우리가 이제 그 메타라고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지만 실질적으로 메타가 아직까지 막대한 적자를 거기서 시현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 모델을 못 발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멘텀을 보게 된다라면 수익 모멘텀을 발견할 이제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일단 구분하면 일단 정부가 이 기술에 대해서 돈을 쏟아붓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유관 기업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익 모델이 없었던 것들이지만 정부에 납품함으로써 그들이 수익을 낼 수 있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민간으로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을 정부 돈으로 했지만 거기서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나오면서 민간 기업으로 전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이렇게 어떤 기업이 이제 수혜를 본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역시 테마주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쉬어졌었던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들 더군다나 이제 애플이 이제 그 오큘러스 이제 나오죠. 이런 거가 맞물려 가지고 하반기에는 또 한번 테마주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메타버스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기기, 정부의 정책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이건 테마의 영역이다라는 인식 속에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플로우를 좀 꼼꼼하게 이 섹터는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1위 넘어가면서 정책 키워드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질문 대표님께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 교육 커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시세가 정말 강했죠. 오늘 이어지는 쪽도 있지만 꺾인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 저희가 2위에서 커버했던 키워드랑 조금은 다른 걸지 궁금해서요. 대표님 교육 어떻게 보세요? 26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경감 대책이 발표된다라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모멘텀은 남은 건지 임박한 모멘텀을 아는 구간에서 더 봐도 될까요? 일단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은 특히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정책 관련된 그 대응은
정책 관련된 종목에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피해가 가는 쪽에서 절대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것과 정책 수혜가 관련되는 종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번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미리 이제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이제 급작스럽게 좀 나온 부분이 있고, 취지가 맞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관련되어 있는 그 교육계 그 라인조차도 지금 현재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혹은 거기에 대한 그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나왔던 부분에서 보면 교육 관련 종목은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이 극과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항에 집중하는 사교육에 집중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반면에 교과서 위주의 공교육에 집중하는 뭐 NE 능률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약상반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시세 연속성이 있냐라고 보면 오늘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은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고, 내려가던 종목들은 아랫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마성 그 접근에서 일단은 이제 눈치 보기를 좀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조적으로 옮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왔던 기자회견, 의견, 기조, 어떨 때는 정부에부터 어떨 때는 그 교육부 내 의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등락에 따라서 만약에 그 짧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걸 어떤 정도 주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관련된 제도가 어떻게 뒤따라온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한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공략할 종목 그리고 ASR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원픽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일단 이제 현대차를 다시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의 장세를 좀 본다면 지금 이제 경기가 확장되는 화랑 장세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에서 안드렐리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 안드렐리의 특징은 상당히 주도주가 좁고 편입되고 순환매가 주도주 내에서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동차주가 어떻게 보면 지금 5월 초 중반부터 조정을 가장 먼저 받았거든요. 가장 먼저 받았고, 만약에 이번 이 구간이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본다면 자동차주가 또 반등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자동차 종목은 관심을 좀 계속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그대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혹은 북미 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투자 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4만 원, 손절 가격은 조금 올려서 18만 원, 8천 원까지 이렇게 좀 넣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현대차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지난주보다 살짝 목표가 24만 원으로 높아졌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위원님 가는 종목 AS 마지막으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3번이나 추천을 해주신 종목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는 숨고르고 있는데 기대감은 높죠. 그래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1% 넘게 수익권, 그리고 3월 달에 주신 거 기준으로 하면 60% 넘는 수익권인데요. 이 종목 어떡할까요? 하나오션이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외의 이제 상황인데요. 뭐냐면 오늘 이제 그 500만 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이제 추가 상장 공시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 6%대까지 개장할 당시에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된다라면 산업은행이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에 부채 있는 것을 이제 이것을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거죠. 이 500만 주는 제3자 배정으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건 1년 동안 보유수가 묶입니다. 그리고 이 500만 주를 산업은행이 시장에서 매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작용한 거고, 물론 이제 그동안에 올라온 것들이 있고 이 유상증자라는 것에 놀라서 오늘 6%대까지 6% 정도면 굉장히 약했었던 겁니다. 그거를 오늘 딛고 올라왔죠.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 딛고 올라왔다라고 본다라면 그 전에 이제 거래량들을 보면 그저께 거래를 많이 했던 분들이 전혀 손절매를 안 하고 꿋꿋하게 버텼다라는 거죠. 차트 노양만 본다라면 저는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거래량과 이 차트 노양을 놓고 본다라면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하나오션을 말씀드렸던 다양한 뇌피셜이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이제 수급 논리까지 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장의 흐름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ISL 이지원 대표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